자,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복식푸기 원리입니다. 네, 복식푸기 원리.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다른 어느 교재에도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예.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예제에 그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게 진도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오늘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거의 다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결국 회계학이 이제 암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회계학은 절대로 암기로 해서는 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기업 경영과 부기해서 부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부기는 이제 장부기록의 약칭으로서 예, 거기 경제 주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기업이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 그런 회계 원칙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회계 원칙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뒤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회계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이렇게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일단은 이제 회계학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가 어떤 걸 공부하는 거지. 우리 시험하고도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회계 원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 치고는 한두 문제 정도?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회계에 대한 기초를 잡는 거고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재무회계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회계 원리도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초 수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급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이제 중급 수준에서 아마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는 걸 공부할 거야. 이거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인데 원래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건데 제조기업이. 근데 이제 이걸 재무회계에다 붙여버리면 여기가 분량이 너무 커지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교과서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회계 교과서가 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회계에 이제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회계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그리고 원가회계는 원래 여기 속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교재 편성상 모든 교과서가 회계학 교과서가 원가회계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분류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정부회계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정부회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주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도 이제 중급이 있고 고급회계가 있는데 고급회계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급회계와 같은 그런 분량만큼을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빼버렸어요. 예전에는 책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해서 이제 요거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간평이라든가 간평사 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 물론 이제 성격이 약간 같다라고 일치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험 경향이라든가 그 성격이 약간 다른데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는 거의 뭐 90%에 가까운데 시험 경향이 거의 유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출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요걸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40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30문제, 여기서 30문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0문제 해서 우리가 보는 시험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4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75%가 요 재무회계 내용에서 많이들 출제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목표하는 게 꽈라. 그 다음에 이제 60점 넘으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종 목표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재무회계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들 할애를 하죠. 네, 여기 많이 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 순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이제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는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재무회계는 성격이 어떤 거냐면, 재무회계는, 이거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여기 나오는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거든요. 그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작성을 할 때 룰이 있어요, 룰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룰이 있다는 거예요.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회계 원칙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계 원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강제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비상장 기업은 선택 적용하고 있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 기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라든가 또는 비상장 기업에서 이 회계 원칙을 채택한 기업들은 이 원칙에 입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 작성 회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회계 원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는 관련 없고, 이거는 이제 기업 내부의 경영자, 그렇죠. 의사결정권자가 경영자니까 그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요 관리회계 내용은 요 의사결정에 대한 회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같은 회계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뭐 법과목에도 마찬가지로 뭐 민법과 형법이 있다고 그러면 민법과 형법이 유사한 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처음 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끝내야 될 거잖아요. 1차 시험을. 1년 이상, 내가 1년 이상 뭐 2년 장기 목표로 오신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다 단기적으로 내년 시험 합격을 우리가 목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계학을 처음에 접근하실 때, 제가 그 목표로 잡고 있는, 제 수업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그 점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0% 다 소화했다라고 하면 아마 90점이 나올 거예요. 정상적으로 100% 수업을 다 소화했다라고 하면 90점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고급회계는 강의를 안 하니까. 근데 고급회계에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분법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종종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연결회계 나오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수업을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은 70점에서 80점. 이거는 수업을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 이 점수 나오게. 작년에 그 강의했던 그 수강생분들께는 제가 이걸 약속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피드백 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6월 달에 이제 시험 보기로 결정 났잖아요. 결과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그래도 수업을 어느 정도 끝까지 완주는 못해도 한 70% 이상 완주했다라고 하면 50점에서 60점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수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미안하긴 한데, 회계학은 수업에 나오면 수업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진짜 문제도 많이 풀고 그랬습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아무튼 이게 목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만 맞으면 뭐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꽈락이 나고 그러신 분들은 재무회계는 다 열심히도 공부를 하는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하세요. 원가관리회계를. 그런데 점수를 따기에는 요거보다는 요 놈이 한 1.5배 더 쉬워요. 2배까지는 아니라도 1.5배에서 또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긴 하는데 이게 2배 더 쉽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게 2배 더 어렵다. 1.5배 또는 2배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나머지 10%는 뭐냐? 모르겠어요. 나머지 10%는 제 시장 점유율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들으셨던 분. 이게 1.5배, 2배 더 쉽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워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거는 계산이거든요. 대부분 다 계산이고, 어떻게 보면 뭐 수학은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좀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 뭐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여기다 시간을 투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처음부터 소홀하게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거를 다 공부를 못하고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1도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말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간편과 관세사 시험에서 자, 이론 문제가 이게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각 참고적으로 다 여러분들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게 성향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한 2-3문제 더 많이 나와요. 이론 문제가. 이게 10문제에서 한 12문제? 2-3문제 더 많으니까 11문제에서 한 13문제 정도. 이게 이제 이론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형이 되는 거야. 이게 이론형.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이론형의 대부분은 다 여기서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회계 원칙이잖아요. 그 회계 원칙은 정해진 규정이니까 당연히 그 규정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론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진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예요. 절대로 2문제 이상 안 나옵니다. 1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회계학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이거를 무제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문제를 풀 수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잡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 한 60분 정도 할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60분 투입했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뭐야?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문제 다 풀었다고 해서 다른 과목에서 또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계학이다라고 회계학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꽈락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철저히 시험에 적합한 그런 완성형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회계학 지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험과는 좀 약간 좀 소홀해. 시험에는 좀 소홀한. 그런 회계학 지식만을 갖고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쟤는 왜 수업은 안 하고 왜 딴 말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과목별 전략을 잘 짜기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점수가 이제 60점, 뭐 꽈락 40점, 그게 어렵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40문제거든요? 그러면 꽈락을 넘기려면 40문제가 2.5점씩이니까 꽈락이 40이니까 40 나누기 2.5 하게 되면 16개. 16개를 맞추면 40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16개 이상 맞추면 되지 않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2차적인 관심이고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 시험장에서 그 회계학 시험 문제, 이 40문제를 푸는
시간을 일단 먼저 우리가 제약 요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관리회계 마인드가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회계학 어떤 일정 부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회계학 시험에서의 이제 가장 큰 제약 요소,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50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50분 내에 이 4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답률이 뭐예요? 1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관가해요. 16개만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학을 잘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이제 간평이라든가 관세사에서 회계학 시험 준비하러 가시는 분들이 40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50분 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네. 대부분 다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진짜 25문제. 그렇죠? 이거 이상 풀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줄죠. 밑에 있는 요 분모의 크기가. 두 번째 보러 가시는 분들도 요 50분 내에 25문제 이상을 푸는 걸 대부분 다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4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도 이 50분이라는 시간에 몇 문제밖에 못 푼다는 거예요. 25문제예요. 30문제 풀면 진짜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그 꽈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 40점과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60점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기준을 따져봤을 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단 꽈락 넘기고 다른 데서 점수 따가지고 평균 60 넘겨서 합격하는 게 이제 대부분 다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른 거에 점수를 높여야 되니까 다른 거 신경 쓰고 회계하게 이제 소홀히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느 부분을 소홀히하게 되냐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부해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거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제 이 부분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5문제 이상이라는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쉬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있는 문제. 그런데 시험 출제하러 가면 저도 이제 다른 그런 그 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시험 이제 주는 패턴이 있어요. 다 난이도가 상중하로 정해져 있고 상문제 몇 문제, 중문제 몇 문제, 하문제 몇 문제, 그리고 뭘 어때서 범위 제한해서 그 시험 출제할 때 그 출제 원칙들이 다 있어요. 그 원칙 지켜야 되고 뭐 비밀 누설하게 되면 형사 책임 받는 거 각서 쓰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부분들이 여기도 이제 상, 중, 하,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상중하가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회계학 교수님들이 물론 원가도 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뭘 전공하셨냐면 재무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일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무회계 전공하신 분들은 그만큼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 중하고 여기서 난이도 중은 이게 같은 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중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25문제에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뭐 한 30문제 정도 푸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40점을 맞기 위해서 16개인데 이거는 변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서 16개 이상을 맞추는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분자의 실력은 똑같이 모르겠지만 분모의 실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16개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이게 25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30에 16이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40에서 16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높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그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16에서 25를 나누면 이거 몇 점이 나오냐면 이건 64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을 1년 안에 공부해가지고 이거 64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오히려 회계사 시험 1차 합격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꽈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관과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학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회계학을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회계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계학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그 시험에 적합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한테 수업을 잘 소화하신 분들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수업을 100%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정확하게 소화하신 분들은 그건 없거든요.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고요. 그럼 제 수업 잘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35문제 정도는 풀 거예요. 네. 제 수업은 항상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먼저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실력을 갖추면 당연히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가 높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관계가 있다는 거죠. 선행지표가 있고 후행지표가 있고. 저는 관리회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저 관리회계 전공했을 때 요즘에 관리회계에서 가장 대세가 되는 게 뭐냐면 균형성과표라는 게 있어요. 균형성과표.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나올 거예요. 특히 관세자 시험에서 이제 그런 말 문제로 잘 나오는데 균형성과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재무적인 측정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향상시킬 만한 그 원인되는 부분을 강조하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 측정치가 있으면 이러한 재무적 측정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개선시켜야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 측정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건데 피자집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뭘 강조해야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자가 맛없는 건 참아도 뭐예요? 짜장면 맛없는 건 참아도 뭐는 못 참아요? 늦게 오는 건 못 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고객을 우리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성과지표를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맛은 2등이고, 그렇죠? 주문이 들어갔을 때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그 피자인가? 그 도미노 피자인가? 하여튼 거기서 주문을 딱 시키면 15분이 떴어요. 15분이 딱 뜨면서 이제 14분 59초 이렇게 돼가지고 그 15분이 소진이 돼서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30%인가? 그때 할인해줬어요. 20%인가? 그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자 맛없는 거 참아도 뭘 못 참는다는 거야. 늦게 오는 거 못 참는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주문 시간에 도달했을 때 목표해야 될 어떤 고객한테 도달되는 그런 시간을. 그렇죠? 그거를 향상시키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객 관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럼 이제 회사 내부에서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있고. 근데 내부 프로세스를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종업원을, 그렇죠? 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성과지표는 요걸 달성하기 위한 무슨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선행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요거에 대한 후행지표가 되는 거고 또는 얘는 얘에 대한 또 뭐가 되는 거야? 선행지표가 되는 거고 얘는 후행지표가 되는 거고 얘는 선행지표가 되는 거고 얘는 후행지표가 되는 거고 올해 제가 예상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6월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제 균형성과표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재무적 측정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 측정치도 우리가 골고루 강조하면 균형이 있게. 그러면 이제 회사 전략과 연계돼가지고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그 성과평가 회계가 바로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보는 균형 성과표다 하는 거야. 우리가 회계학 시험 점수를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비유해서 본다면 우리의 이제 그 재무적인 측정치는 뭐냐면 회계학 시험 점수의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 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강사한테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독학하지 않는 이상.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분자보다는 요 분모를 향상시키게 되면, 이걸 향상시키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향상이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굉장히 요걸 강조하는 거고, 기본서 수업 때부터 제가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이제 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린트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재도 예제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프린트까지 이제 같이 나눠주면서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요 주어진 시간 내에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간편과 관세사 회계학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봐야지. 그것도 일종의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미루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공부를 다 안 했으니까, 그렇죠? 회계학을 내가 2회독하고 3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갖는 성향인데 그게 진짜 잘못된 상식죠. 잘못된 그 생각이 되는 겁니다. 회계학은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답답하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다 수행이 돼야 되는 거야. 회계학 시험은. 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출문제를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남은 1년 동안의 그 시험 과정에서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재무회계 어떤 재고자산의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이 나왔다.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적합법 문제 그 주제가 나왔다. 그게 아마 6번에서 7번은 반복이 될 겁니다. 기본서에서 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또 문제풀이 가서 핵심 요약 가서 그게 6번, 7번 정도 반복이 돼야지만 예, 여러분들이 한 3, 4번 반복되면 이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는 그때는 이제 정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처음에 뭐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 여러분들 이게 높아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꽈락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접하니까 나는 회계 처음 공부하는데 왜 느닷없이 이게 내가 아직 이 실력이 도달하지 않는데 왜 기출문제를 보라고 그러냐.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문제가 하나의 그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전공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절대 응용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예상 가능한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는 사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리스라는 회계 처리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거기는 뭐 누구나 쉽게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쉬운 부분. 근데 이상하게도 재고자산에서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쉽다 어렵다의 판단은 그 난이도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그게 쉬운 거예요. 출제가 예상 가능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의 스토리는 어떻다는 그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문제는 그게 쉬운 문제예요. 익숙하니까. 바로 보게 되면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 읽고 그게 이 내용이 뭔지를 그리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그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쉬운 문제지. 예, 내용이 쉽다고 해서 쉬운 문제,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그것도 편견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로 응용 문제가 안 나옵니다.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그건 안 풀면 돼요. 그거는 푸는 사람이 떨어져요. 예. 물론 그런 게 한두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죠. 이 회계학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문제를 성의 없이 낸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내는 분들이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 냈던 습관대로 이렇게 내면 자기가 이번에 뭐 새로 개발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냈다? 그거는 지 아들이 들어가도 못 풀 거야 아마. 지 아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별로 없어요. 회계사 시험이 그런 위험이 제일 높아요. 좀 약간 매년 이렇게 그렇죠? 유형이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험을 안 나오고 우리는 매년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간평사 시험에서는 유형자산에서 매년 5문제에서 6문제씩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만 여러분들이 잘 철저하게 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회계학에서 의외로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회계학을 그렇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처음 6개월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좀 답답하고 막 그럴 건데 근데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좀 약간 좀 효과를 좀 장기적인 이런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면 내년 초부터 효과가 나오기.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어디에 관점을 줄 거냐면 여기에 관점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내년 초서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네.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막 이게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면 이제 이런 효과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의 의도를 좀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복식부기 원리서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역대 간평 관세사 시험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길었던 수업입니다. 오늘. 네. 자, 그러면 이제 부기의 의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뭐 시험에 다루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에 이 회계라는 게, 부기라는 게 장부에 기록하는 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한다. 그렇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는 방법. 거기를 밑줄로 한번 그어보세요. 아무튼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재산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이제 회계상에서 이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내 거하고 남의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표현이에요. 내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자산으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재산이라는 걸 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남의 거야 되는 거죠. 예.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산이다 부채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 재산이라는 건 자산과 우리가 부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순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순자산, 즉 주주의 순자산에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순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부채의 증감이나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감이라는 거는 증가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 변화라는 건 중복된 표현같이 느껴지죠. 아니 증감이 되면 그 변화된 게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중복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증가 감소 말고 진짜 말 그대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변화라는 거.